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걸프 해역으로 이어지는 오만해에서 대형 유조선 두 척이 어뢰로 추정되는 공격을 당한 것과 관련해 미국이 증거 동영상을 공개하며 이란이 배후라고 지목했습니다.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오늘 24일 방한에 일주일 정도 머무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도 이달 말 잡혀 있어서 판문점에서 북미 실무 협상이 재개되는 게 아니냐는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 이희호 여사의 장례가 각계 인사들과 시민 약 2천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 국립현충원에서 사회장으로 엄수됐습니다. 시민들은 눈물로 이 여사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가수 BI의 마약 파문이 확산되자 YG 엔터테인먼트의 양현석 대표가 YG의 모든 직책과 업무를 내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유정의 현 남편이 자신의 아들도 고유정이 살해했다고 고소했습니다. 현 남편은 아들이 숨진 당일 고유정이 준 음료를 마시고 졸음이 쏟아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활용품을 일괄 수거하려고 만든 거점 배출 공간이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소홀한 관리 탓에 인근 주민들이 악취에 시달리고 있는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중동 지역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걸프 해역으로 이어지는 오만해에서 대형 유조선 두 척이 어뢰로 추정되는 공격을 당한 것과 관련해 미국이 증거 동영상이라고 공개하며 이란이 배후라고 주장했거든요. 미국을 대신해 이란을 설득하러 간 아베 일본 총리도 빈손으로 귀국했고 이러다 정말 전쟁이 나는 거 아닌지 우려가 큽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불길에 휩싸인 대형 유조선에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호르무즈 해협 입구인 오만해를 지나던 노르웨이 유조선 프런트 알타히로호가 공격을 받은 것. 현지 시각으로 어제 오전 6시 10분쯤입니다. 50분 뒤 50km 떨어진 곳에선 일본 국적의 유조선 고쿠카 커레이저스호도 피격됐습니다. 두 유조선에 타고 있던 선원 44명은 인근을 지나던 현대상선 등 다른 배의 도움으로 전원 구조됐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유조선 고쿠가 커레이저스호가 피격돼 파손된 흔적이 선명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또 이란 혁명수비대가 해당 선박에서 불발탄을 제거하는 장면이라며 동영상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동영상에는 소형 선박이 유조선으로 접근해 무언가를 옮기는 장면이 포착됐는데 미군은 이란의 증거인멸 가능성을 뒷받침한다며 이란을 공격 배후로 지목했습니다. It is the assessment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that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is responsible for the attacks that occurred in the Gulf of Oman today. 이란 정부는 해상 안보를 교란하려는 미국의 음모라고 맞서며 공격 연루설을 부인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공교롭게도 미국과 이란 간 갈등 중재를 위해 아베 일본 총리가 이란을 방문 중인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유조선 피격 직후 서부 텍사스산 원유와 브렌트유는 2% 넘게 오르는 등 국제 유가가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하지만 배후로 지목된 이란은 이 모든 사건이 군사 행동의 명분을 쌓기 위한 미국의 자작극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부착식 폭탄이나 어뢰 같은데 그 배에 탔던 선원들 얘기는 다르거든요. 이어서 장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배후로 지목된 이란은 이번 사건이 미국 정부의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과거 통킹만 사건처럼 미국이 군사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명분 쌓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통킹만 사건은 미국이 베트남전 전면 개입의 명분으로 삼은 해상 전투로 당시 미 국방장관은 훗날 회고록에서 자작극이었다고 실토했습니다.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미국 내 대이란 강경파의 소행이라 주장했습니다. 호세인 아미르 압돌라히언 이란 의회 특별고문도 미국 중앙정보국과 이스라엘 모사드가 주범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해당 선박이 피격됐는지도 아직 의문입니다. 미국 측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부착식 폭탄이나 어뢰일 가능성이 크지만 피격 선박에 탔던 선원들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乗組員が飛来物でやられたと言ってますので、そういう側面で爆弾を貼り付けて時限爆弾とかそういうものをやったということは考えておりません。
공격을 받은 부분이 수면에서 상당히 위쪽임을 고려하면 어뢰나 부착식 폭탄은 아니라는 게 해운 회사의 설명입니다. 이렇다면 미국이 선체 측면에서 불발된 폭탄을 제거하는 동영상이라며 공개한 증거 자료도 반박하는 셈입니다. 사건 배후에 대한 의문점만 커지는 가운데 유엔은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를 소집해 대책을 마련 중입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열흘 뒤에 우리나라에 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보다 일주일 이른 건데 아무래도 판문점에서 미리 북미 간 접촉을 하는 게 아니냐 하는 분석이 나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스티브 비건 대북 특별대표가 오는 24일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회의를 끝내고 한국을 방문할 때까지 그 사이에 대략 일주일 정도 일정입니다. 통상적인 상황에 비춰보면 이례적으로 긴 일정인 겁니다. 지난해 북미가 정상회담을 앞두고 판문점에서 실무 협상을 가졌던 만큼 이번에도 판문점 접촉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현재 비건 대표는 유엔에서 대북 협상을 설명하고 여론 수렴에도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He is in New York today. He does have some UN-related meetings. As you mentioned, he is also there meeting with think tanks and other foreign partners. 문제는 북한의 반응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이고 있지만 북한 선전 매체는 하노이 결렬의 책임을 미국에 돌리고 있습니다. 대화의 동력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결국 정상회담에 적극적으로 임하기보다는 한국과 미국이 입장을 우선적으로 바꾸어라 하는 것이 현재 북한의 요구 사항인 것 같고, 외교부는 비건 대표의 방안과 관련해 확정된 것은 없다며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이달 안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수도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그럼 혹시 물밑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 하는 분들 많죠. 청와대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고 이희호 여사에게 조화를 갖고 온 걸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뭔가 있어서. 그래서 음성은 쏙 빼고 김 부부장의 영상을 짧게 편집해 언론에 줬던 걸까요? 황정 기자입니다. 과연 보름 안에 문재인 대통령의 희망대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을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제1부부장이 직접 고 이희호 여사를 추모하는 조화를 건네러 왔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 이희호 여사의 뜻을 기린다는 것은 남북 대화나 남북 평화에 대한 북한의 의지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희호 여사님의 그간의 민족 간의 화합과 협력을 위해서 애쓰신 뜻을 받들어서 남북 간의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를 바란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었습니다. 북측 조화를 수령하는 과정에서 남북 물밑 접촉이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 청와대는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말씀드릴 수 없는 입장이라며 여운을 남겼습니다. 김 위원장이 보낸 친서 내용에 대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름다운 내용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정의용 안보실장이 전망한 사실도 함께 공개됐습니다. 하노이 회담 이후 사실상 남북 대화가 끊긴 상태에서 고 이희호 여사의 별세를 계기로 대화가 재개될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스웨덴도 핵을 포기하고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은 경험이 있죠. 이 스웨덴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의회 연설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뢰가 확인되면 대북 경제제재 해제와 안전보장이라는 보상이 뒤따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스톡홀름에서 최종락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개발 기술을 가지고 있었지만 핵무기 보유를 포기한 스웨덴. 그곳 의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 구상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스웨덴이 핵을 포기한 것은 전 세계가 궁극적으로 평화를 통해 번영을 할 것이라는 신뢰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스웨덴의 길을 믿습니다. 한반도 역시 신뢰를 통해 평화를 만들고 평화를 통해 신뢰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북한도 역시 핵을 포기하고 신뢰의 길에 들어설 것을 촉구하며 세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남과 북, 국민 간의 신뢰와 대화에 대한 신뢰, 그리고 국제사회의 신뢰입니다. 특히 대화에 대한 신뢰에서는 침체기에 있는 북미회담에 대한 신뢰를 갖고 다시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대화의 길을 걸어간다면 전 세계 어느 누구도 북한의 체제와 안전을 위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신뢰하고 대화 상대방을 신뢰해야 합니다. 문 대통령은 오슬로에서는 6월 남북 정상회담을, 이곳 스웨덴 의회에서는 북한의 핵포기를 통한 평화를 제안했습니다. 이제 공은 북한으로 넘어가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선택이 남았습니다. 스톡홀름에서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이희호 여사의 장례가 엄수됐습니다. 영부인 중 처음으로 사회장으로 치러졌는데 각계 인사들과 시민 2천여 명이 이 여사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습니다. 조창훈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환하게 웃는 고 이희호 여사의 영정이 손자의 품에 안겨 장례식장을 나섭니다.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이 여사가 52년간 몸담은 서울 창천교회. 이른 아침부터 모인 추모객들은 장례 예배 내내 흐르는 눈물을 참지 못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행동하는 양심에 그 말씀에 울림이 컸던 것도 여사님의 흔들림 없는 양심의 소리와 민주주의와 인권을 향한 불굴의 의지가 더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 운구 행렬은 구석구석 추억이 어린 동교동 자택을 찾았고 늘 이 여사 곁을 지켰던 경찰관들은 거수경례로 예를 표합니다. 현충원에서 열린 추모식에선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여야 5당 대표의 추도사 등 고인을 향한 그리움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여사님, 지금 가시는 그곳에는 고문도 없고 투옥도 없을 것입니다. 대통령님과 함께 평안을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1시간쯤 이어진 추모식을 모두 마친 뒤 이 여사는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남편인 고 김대중 전 대통령 곁에서 영면에 들어갔습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이희호 여사는 현충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를 넘어 자신의 영원한 동지였던 고 김대중 전 대통령 곁에 누웠습니다. 이동화 기자입니다. 지난 2009년 타계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현충원 묘역 바로 옆에 고 이희호 여사의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국립묘지 설치법에 따라 이 여사가 현충원에 안장되려면 반드시 합장해야 하는 만큼 10년 만에 개장을 한 겁니다. 안장식과 함께 이희호 여사를 모신 관이 운구차에서 내려지고 엄숙한 음악이 흐르며 고 김 전 대통령의 묘역 앞으로 옮겨집니다. 마지막 기도와 의식이 이어지고 이희호 선생님의 그 올곧은 뜻과 삶, 우리 모두 안 잊어버리고 이어살아서 이 땅의 정의와 평화 기쁘고 이룰 수 있게 하옵소서. 고인을 모신 관이 김 전 대통령이 묻힌 바로 옆자리로 안장됩니다. 국군 의장대가 세 차례에 걸쳐 총 19번의 조총을 울리며 고인의 명복을 빌었고 묵념을 끝으로 이 여사의 안장식은 마무리됐습니다. 한편 동교동 사전은 이 여사의 유언에 따라 대통령 기념관으로, 노벨 평화상 상금은 대통령 기념사업 기금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동화입니다. YG 엔터테인먼트는 승리의 성접대 의혹은 물론 G드래곤에 이어 박꿈, 탑, BI 등의 마약 의혹으로 연일 논란이 되고 있죠. 그동안 침묵했던 양현석 대표가 결국 모든 직책과 업무를 내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YG 엔터테인먼트의 양현석 총괄 프로듀서는 오늘 오후 4시 보도자료를 통해 YG의 모든 직책과 업무를 내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인내심을 갖고 참아왔지만
더 이상은 힘들 것 같다는 심정도 나타냈습니다. 덧붙여 향후 조사 과정을 통해 모든 진실이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전했습니다. 양현석 씨는 소속 연예인들의 마약 논란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을 했다라는 노래로 유명한 그룹 아이콘의 멤버인 BI의 마약 수사를 무마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지난 2016년 8월 BI와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던 한모 씨는 양현석 씨를 만난 자리에서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양 씨는 우리 연예인들은 정기적으로 마약 검사를 하고 적발되면 일본에 보내 마약 성분을 배출해낸다고 말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양 씨의 동생인 양민석 YG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도 큰 변화가 필요하다며 함께 사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오래전부터 YG 엔터테인먼트는 약국 엔터테인먼트의 약자라고 비꼬는 말까지 떠돌았습니다. 잇따른 소속 연예인들의 마약 논란, 석연치 않은 수사 진행은 대중에게 실망감과 분노를 불러일으켰고 결국 양현석과 YG 엔터테인먼트의 추락으로 이어졌습니다. MBN 뉴스 이동훈입니다. 양현석 대표는 하지만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만으로 일이 끝날 것 같지 않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YG 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 BI에 대한 마약 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양현석 씨를 소환할 가능성도 내비친 겁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6년 8월 경찰은 마약 투약 혐의로 연예인 지망생 한모 씨를 조사했습니다. 한 씨는 두 차례 조사에서 가수 BI의 투약 사실을 털어놨다고 주장합니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까지 내놨지만 어찌된 일인지 경찰 수사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구해달라고 해서 구해줬고 실제로 뭐 카톡 내용이 나와 있지만 같이 했고 뭐 이런 얘기 다 했다는 거예요. 한 씨 측은 경찰과 YG 측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한 씨가 영장 기각 후 이뤄진 경찰 조사에서 BI와의 연관성을 전면 부인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합니다. 경찰은 한 씨 증언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 수사 착수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한 씨의 진술 번복 등을 수사 보고서에 남겨 검찰에 넘겼다고 말합니다. 이런 해명에도 의혹이 산더미처럼 커지자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려 사건을 다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우선 국민권익위에 공익 제보를 한 한 씨를 불러 조사한 뒤 필요에 따라 양현석 씨를 소환한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재호입니다. 경찰에 BI 얘기를 했다, 들은 적 없다. 이렇게 경찰과 한 씨의 말이 다른데 이어 경찰끼리도 얘기가 다릅니다. 오래전 일도 아니고 2016년 얘기인데 왜 이렇게 일이 다른 걸까요? 윤기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모 씨 측은 지난 2016년 마약 혐의로 조사를 받을 당시 경찰이 BI를 공범으로 지목했다고 주장합니다. 경찰 조서엔 BI의 실명, 소속과 함께 공범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건을 담당했던 용인 동부경찰서와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은 한 씨의 조서에 BI가 공범이란 말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기경찰 관계자는 조서에 BI가 공범이라고 적힌 건 서울지방경찰청의 수사 기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 씨는 2016년 재판 기간 중에도 그룹 빅뱅의 멤버 탑과 대마초를 흡연한 게 적발돼 서울경찰에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이 한 씨의 과거 수사 내용을 경기경찰에 물었고 이후 어떤 이유에서인지 조서에 BI가 공범이라고 적시됐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서울경찰 측은 조서에 BI란 이름은 아예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한 씨 측이 공익신고한 내용에는 BI 공범 적시 부분이 포함됐다고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해 검찰에 넘겨진 고유정을 현 남편이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현 남편은 아들이 사망한 당일 고유정이 준 음료를 마시고 졸음이 쏟아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깨어보니 아들이 죽어 있었다는 겁니다. 김명현 기자입니다.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한 고유정이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2년 전 고 씨와 재혼한 전 남편이 어제 오후 우편을 통해 제주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고유정이 아들을 살해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현 남편은 아들이 사망한 당일 고유정이 준 음료를 마시고 졸음이 쏟아졌다는 취지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기 증상이 있잖아요. 그런 증상은 있었지만 어떤 약독물이나 어떤 그런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그렇게 통보 왔어요. 지난 2월 28일 현 남편이 고유정의 동의하에 키우기로 하고 청주로 데려온 아들은 이틀 만에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현 남편은 자신의 다리가 아이의 몸에 올라가 그랬는지 아이가 숨을 쉬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고유정은 다른 방에 자고 있어 왜 숨졌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했습니다. 현 남편이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의붓아들 사망 사건에 대한 경찰 조사가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배우 김민희 씨와 공개적으로 연인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영화 감독 홍상수 씨가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죠. 이게 받아들여지면 우리나라도 이제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라 관심이 쏠렸었습니다. 하지만 기각됐습니다. 하긴 그게 가능하게 하려면 외국처럼 파탄에 책 있는 사람이 재산을 많이 내놓게 하던가요. 백길종 기자입니다. 2년 전 영화감독 홍상수 씨와 배우 김민희 씨는 자신들의 열애를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저희 두 사람 사랑하는 사이고요. 저희 나름대로 진솔하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놓여진 어떤 다가올 상황이나 놓여진 상황 모든 것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홍 감독은 김민희 씨와 처음 불륜설이 불거진 2016년 말 이미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법원은 2년 7개월 만에 내려진 1심 선고에서 홍 감독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한 홍 감독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자이기 때문이라는 건데 대법원의 2015년 유책주의 판례를 따랐습니다. 유책 배우자가 파탄을 이유로 이혼 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홍 감독 아내가 오기나 보복적 감정 때문에 이혼에 응하지 않는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또 홍 감독이 불륜설 이후 아내와 자녀가 입었을 상처를 치유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책 배우자의 이혼을 허용할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홍 감독은 이 같은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조만간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신경 내분비 종양, 스티브 잡스가 앓았던 암이죠. 국내엔 제대로 된 치료제가 없다 보니 해외 치료밖에는 답이 없는데 지난해 말레이시아로 치료를 받으러 갔던 환자 5명이 모두 다 의료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중 한 명은 숨지기까지 했습니다. 이혁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1차 치료를 마친 신경 내분비 종양 부위입니다. 왼쪽은 2차 항암을 마친 뒤의 사진입니다. 뼈가 까맣게 찍힌 이유는 방사선이 암세포가 아닌 골수로 간 탓입니다. 77살 박재산 씨는 지난해 말 치료차 말레이시아에 갔다가 의료사고를 당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치료를 받았던 다른 4명도 같은 사고를 당했고 이 중 1명은 숨졌습니다. 면역 기능이 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일체 항암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죽으러 간 거죠, 죽으러 진짜. 신경 내분비 종양은 방사선 미사일이란 치료제를 투입합니다. 루테슘과 암세포에 루테슘을 나르는 옥트레오타이드를 열로 붙여 만드는데 이 둘이 결합하지 않은 불량품을 투여하는 바람에 사고가 났습니다. 그 열을 가하는 기계가 고장이 났는데 그 기계가 고장났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거죠. 국내 신경 내분비 종양 환자는 중증만 300여 명입니다. 국내에 치료제가 없다 보니 환자들은 한 번에만 1,000만 원 이상의 비용과 무리한 비행을 감수해야 합니다. 해외 치료는 전혀 한 푼의 도움이 없습니다. 만일에 이제 돈이 없으면 치료를 못 받는 거죠. 국산 치료제는 연말에나 임상시험에 들어갑니다. 건강보험 적용은 기약할 수조차 없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그 신경계 내분비 환자는
희망이자 그 약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살 길이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40대 남성이 승합차를 몰고 국회 계단으로 돌진했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한테 사찰을 당하고 있다. 자신이 개발한 조현병 치료제를 뺏으려 한다며 횡설수설했습니다. 김보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흰색 승합차가 도로 위를 달리더니 갑자기 오른쪽으로 꺾어 국회 본관 계단으로 돌진합니다. 화단에 놓여있던 화분들을 그대로 들이받고 계단에 부딪히고 나서야 멈춰섭니다. 지켜보던 사람들이 급하게 달려가 운전자를 꺼내고 차량 상태를 살핍니다. 40대 박모 씨가 몰던 차량이 국회 본관 앞 계단으로 돌진한 건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잘하고 있으면 큰일 날 뻔했지. 끼익 하면서 꽝 하더라고. 나는 저 건물 뒤에서 뭐 사람이 다치는 줄 알았죠. 박 씨는 경찰이 수개월간 자신을 사찰하고 있고 자신이 개발한 조현병 치료제를 뺏으려 한다고 주장하는 등 횡설수설했습니다. 10개월간 경찰청 사람들이 저를 계속 민간 사찰을 했어요. 그래서 7개월 전에도 제가 약을 뿌리고 저한테 온갖 병자를, 제가 면역력이 없는데 온갖 병자를 저한테 보내고. 박 씨는 지난해 10월에도 같은 이유로 차를 몰고 국회 진입을 시도해 정문 차단기를 부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박 씨를 특수건조물 침입과 공용물건 손상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정신질환 치료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김봄입니다. 매년 6월 15일, 내일은 노인 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오죽했으면 이런 날이 생겼을까 싶죠. 지난해 노인 학대는 5년 전보다 50% 가까이 급증해서 5천 건을 뛰어넘었습니다. 여전히 가해자 1위는 아들입니다. 이수아 기자입니다. 60대 김모 할머니는 며칠 전 경찰의 도움으로 지역 노인 보호시설에 들어왔습니다. 김 할머니는 40여 년 동안 남편의 잦은 외도, 심한 욕설과 폭력에 시달려왔습니다. 머리끝에 꺼내들고 그냥 막 바깥에 오기를 막 개구댕기 같은 나를 막 때리는 거야 막. 지키면 나는 이제 기절을 하지. 새끼 둘 어디를 도망갈 수도 없고. 지난해 기준 노인 학대 사례는 모두 5,100여 건으로 2014년에 비해 47%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대부분 노인 학대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정 내 학대는 모두 4,616건으로 전체 노인 학대 건수 중 무려 89%를 차지합니다. 학대를 가한 사람은 아들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배우자, 기관순이었습니다. 노인 학대를 하면서도 이게 노인 학대인지 아닌지를 인식을 못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신고율도 떨어지고. 학대 사례 10건 중 1건은 학대당한 노인을 다시 학대한 것으로 나타나 사후 관리가 더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성추행으로 파면된 전직 서울대학교 음대 교수가 과거 방송에도 나왔던 인물입니다. 그가 또다시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발성 연습을 도와주겠다며 강제 추행한 혐의입니다. 강대엽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 양천구에 있는 한 건물. 전 서울대 음대 교수인 박모 씨가 성악 개인 교습을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박 씨가 지난 4월부터 2달 동안 제자에게 발성을 가르쳐준다며 강제 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니까 성악한다고 많이 유명하다고 나왔는데 음악 소리가 들려요. 이분들 사람들이 많은 학생들이 많구나. 박 씨는 이곳에서 제자에게 성악 레슨을 하던 중 성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 여성은 직접 경찰에 피해 사실을 담은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네, 고소장이 들어온 건데 피해자 조사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부르든가. 박 씨는 지난 2014년 서울대 음대 교수로 재직할 당시에도 제자에게 성희롱 메시지를 보내는 등 성추행을 저질러 파면됐습니다. 이후 박 씨는 교수직 파면 결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됐고
지난해 대법원은 박 씨에게 성폭력 처벌특례법 위반으로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MBN 뉴스 강대엽입니다. 국회가 외나무 다리가 된 걸까요? 국회 정상화를 놓고 가시돋친 말을 주고받았던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국회에서 만났습니다. 강 수석이 나 원내대표를 찾아와 40분간 만났는데 나 원내대표의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권영봉 기자입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예정이 없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찾았습니다. 나 원내대표가 청와대가 국회 정상화를 위해 연락 한 번 없다고 한 데 대해 청와대는 빠지라고 해서 연락을 안 했다며 설전을 벌인 지 불과 하루 만입니다. 40여 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된 회동에서 강 수석과 나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 방안을 두고 신경전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원내 협상이나 국회 문을 여는 문제는 원내대표끼리 의논해야 될 문제입니다. 또 원내대표끼리 잘 할 거라고 믿습니다. 회동을 마친 나 원내대표의 표정도 밝지 않아 국회 정상화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얘기를 할 것도 없고 하니까 그냥.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다시 한번 자유한국당 설득에 나섰지만 성과는 거두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주어진 시간이 내일하고 모레까지니까 빨리 결단을 좀 내려달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 당장 다음 주부터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국회 정상화를 위해 국회 단독 소집을 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주말 극적 타협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권용보입니다. 고 장자연 사건의 증인을 자처해온 윤지호 씨가 논란에 휩싸이면서 윤 씨를 지지한 정치인들을 향해서도 비난이 거셉니다. 윤 씨를 국회에 초청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했던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결국 사과했습니다. 정규혜 기자입니다. 지난 4월 국회에서 열린 윤지호 씨 초청 국회 간담회. 여야 의원 9명이 윤 씨를 돕겠다고 나섰고 윤지호와 함께하는 의원 모임까지 결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우리 의원님들이 윤지호 씨의 이 진실을 향한 이 투쟁을 어렵지 않도록 저희들이. 하지만 이후 윤 씨가 거짓 증언을 했다는 의혹과 함께 후원금 반환 소송까지 제기되면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됐고 결국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 의원은 SNS에서 선한 의도로 도우려 했던 여야 국회의원들이 난처한 입장에 처했다며 모두 제 탓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지호 출판 기념회도 성직자 한 분이 선의로 도와달라고 하셔서 도와준 것으로 다른 국회의원들과는 상관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장자연 사건의 진상을 밝혀 억울한 죽음을 위로하고 싶었다며 이로 인해 국민의 판단이 흐려질 만큼 국민들이 어리석지는 않다고 믿는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또 최순실 사태 당시 노승일 부장과 대한항공 박찬진 사무장 등을 언급하며 그동안 자신이 공익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해 애써온 측면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정규혜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쪼개고 자르고 갈기갈기 찢고 불사르고 파묻어도 그래도 그것은 호락호락하게 죽지 않을 것이다. 인류 역사를 석기, 청동기, 철기 시대로 구분한다면 현대는 이것의 시대라고 할 만큼 획기적이고 보편적인 발명품, 바로 플라스틱입니다. 값싸고 가볍고 어떤 형태로든 변형이 가능해 우리 생활 전반에 급속도로 확산된 이 플라스틱의 가장 큰 장점은 오래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점 때문에 이런 상황까지 초래하게 됐죠. 하지만 우리가 본 건 거북이의 코일 뿐, 거북이 몸속에는 얼마나 더 많은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는지 짐작도 할 수 없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하면 처음부터 작게 만들었거나 플라스틱 제품이 부서질 때 생기는 직경 5mm 미만의 플라스틱을 말하는데 우리가 마시는 물, 바르는 화장품, 입는 옷 등등 내 몸, 내 건강에 영향을 주는 모든 것에 다 들어있습니다.
썩지 않고 오래가는 성질은 미세 플라스틱도 마찬가지. 먹이 사슬에 따라 물고기가 먹은 미세 플라스틱은 그대로 그 물고기를 먹는 사람 몸에도 축적이 되죠. 얼마 전엔 사람이 일주일간 섭취하는 미세 플라스틱이 약 2,000개. 신용카드 한 장에 해당하는 5g이라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일주일에 신용카드 한 장, 한 달이면 21g인 칫솔 한 개치의 미세 플라스틱을 먹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영국은 비닐봉지를 유료로 판매하고 각종 제품에 미세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독일은 마트에 페트병 수거기를 두어서 빈 페트병을 반납하면 개당 300원의 보증금을 줍니다. 덕분에 페트병 수거율이 94%에 달하고 직접 마시는 물은 페트병이 아닌 유리병을 사용합니다. 우리도 플라스틱 컵이나 빨대 사용을 자제하자며 종이 빨대를 만드는 등 열심히 따르고는 있지만 아직은 갈 길이 멀죠. 내일부터 열리는 G20 환경장관회의의 주요 의제는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입니다. 인류 최후의 식량 창고인 바다가 이미 플라스틱에 점령당했다는 건데 이젠 환경이 아니라 직접적인 우리 먹거리, 우리 삶을 위해서라도 관심을 좀 더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뉴스 초점이었습니다. 이웃 간 칼부림까지 부르는 아파트 층간소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사실 특히 윗집 변기 물 내리는 소리까지 다 들리는 화장실이 제일 심각한데 지금의 법적 기준은 실효성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든요. 김민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웃 간 칼부림이 벌어진 세종의 한 아파트 복도 바닥과 벽에 핏자국이 선명합니다. 40대 남성 권모 씨가 층간소음 갈등을 벌였던 아랫집 남성을 흉기로 찌른 현장입니다. 층간소음에 노출된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서 화장실은 특히 취약 지역입니다. 아랫집 화장실 바로 위쪽에 배수관이 지나도록 지어진 구조가 문제입니다. 위층에서 변기물을 내렸더니 도서관 수준이었던 소음 크기 45데시벨이 50데시벨 가까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2017년 만들어진 현행 규정조차 명확한 화장실 소음 기준이 없습니다. 그 대신 일반 배관보다 소음 크기가 5데시벨만 낮으면 된다는 식으로 상대적이고 모호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주택건설에 관한 규정을 밑에 층에서 측정을 했을 때 몇 데시벨이라고 하면 심플하면서도 누구나 이해가 되고. 문제 제기가 계속되자 국토교통부는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 화장실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현황을 파악해 연말쯤 개선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밤마다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이는 주택가 골목길이 있습니다. 재활용품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하겠다며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른바 거점 배출 공간인데 소홀한 관리 탓에 사람 키보다 쓰레기가 높이 쌓이는 쓰레기 투척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손하늘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주택가 골목에 재활용품과 일반 쓰레기가 한데 섞여 위태롭게 쌓여 있습니다. 재활용품을 각자 집 앞이 아닌 한 곳에 모아 분리수거하겠다며 구청이 설치한 거점 배출 시설인데 매일 밤마다 쓰레기와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CCTV가 비추고 있지만 분리수거가 안 된 봉투들이 가득하고 또 이 앞쪽을 보시면 투기가 금지된 종량제 봉투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제 키가 180cm인데 제 키보다도 더 높게 이렇게 누군가 대량으로 투기하고 간 스티로폼이 가득 쌓였습니다. 원래는 재활용 쓰레기를 종류별로 분리해 놓아야 하지만 버리고 간 봉투를 열어보니 온갖 재활용품 쓰레기가 뒤섞여 있습니다. 다른 거점 배출 시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냄새가 집으로 다 들어오지. 고양이들이 억수로 많아요. 이 냄새 나니까 고양이들이. 재활용품 배출 시설이란 말이 무색하게 일반 쓰레기가 더 많이 쌓인 곳도 있습니다. 하도 사람들이 많이 갖다 놓으니까 갖다 놓는데 자기는 없으면 안 갖다 놓고 있는 동안에 다 갖다 놓는다. 서울에만 모두 120곳 넘게 거점 배출 시설이 만들어졌지만 일부 지자체는 오히려 동네가 더 더러워졌다는 인근 주민의 항의 때문에 시설을 한 곳만 남기고 아예 철거하기도 했습니다.
관리를 해야 할 지자체도 속수무책입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만 지자체에 수사권도 없고 상시 단속 여력도 안 되는 실정입니다. 자주 쓰더라도 아까처럼 한 번에 많이 뿌려버리거나 뭔가 축청해서 그거를 부과하기엔 조금 현실적인 한계가. 무너진 시민의식과 허술한 관리 감독 속에 인근 주민들의 불편과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손하늘입니다. 저만액 쓰는 분들 몇 번이나 쓰고 버리십니까? 방부제가 없으니 한 번만 쓰고 버리는 게 맞는데 사실 그러긴 아깝죠. 그래서 2년 전 MBN에서 양을 적게 해 값도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고 복지부도 고시를 개정했지만 지금까지 달라진 건 없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눈이 건조할 때 넣는 일회용 점안액입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은 대부분 0.8에서 1.0ml로 1회 적정 사용량 0.05ml를 기준으로 하면 최대 20번까지 쓸 양입니다. 뚜껑까지 여닫으며 재사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일회용 점안액을 재사용하면 각종 안구 질환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보존제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재사용하시게 되면은 이제 세균에 감염이 돼서 결막염이 생긴다든지 하는 각막 질환이 생길 수가 있고요. 심한 경우는 각막 손상까지.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좋다는 건 소비자도 알지만 큰 용량과 비싼 가격은 바뀌질 않습니다. 한 번 쓰고 버리기엔 좀 아까운 용량이고 그냥 뚜껑 닫으면 되니까 더 용량이 작고 가격도 좀 내려서 나왔습니다. 건강보험 재정 낭비도 문제입니다. 0.9ml 기준 보험약가는 평균적으로 500원 정도인데 0.3ml로 줄이면 200원 정도로 낮출 수 있습니다. 일회용 점안액이 연간 1,500억 원가량 팔리는 걸 감안하면 재정 수백억 원이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겁니다. 결국 복지부는 지난해 4월 일회용 점안액 가격에 대한 고시를 개정했습니다. 0.5ml까지를 기준 규격으로 정하고 용량이 그 이상이라도 가격은 더 비싸게 받지 못하도록 제한한 겁니다. 하지만 29개 제약사가 반발하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지금까지 집행정지 중입니다. 제약사의 배불리기 속에 소비자는 여전히 비싼 약값을 지불하며 감염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MBN 뉴스 이상은입니다. 그렇다면 제약사와의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감염 위험이 큰 이 일회용 점안액을 계속 사용하고 있어야 하는 걸까요?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선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비판합니다. 홍주환 기자입니다. 지난해 4월 정부가 개정한 일회용 점안액 가격 제한 고시는 무용지물인 상태입니다. 고용량 점안액을 제조하는 제약사들로부터 행정소송을 당했고 집행정지 처분까지 걸렸기 때문입니다. 1심에서 정부가 승소하더라도 제약사 측이 항소한다면 최소 수년간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지금처럼 점안액을 여러 번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정부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식약처 때 좀 해야 되지 않냐라고 했더니 자기들이 하기 좀 어렵다라고 재량사항인데 재량을 안 하겠다고 하니까.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소송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만 말고 우회로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정부가 제약사의 포장 용기나 포장 양까지 규제해야 되는가라는 비판이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고요. 정치권도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인공 눈물의 용량을 제한하거나 리캡 용기의 생산을 금지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와 스마트폰 등으로 점점 사용량이 늘고 있는 일회용 점안액. 소비자 안전을 위해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홍주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광주에서 치러지는 세계 수영 선수권이 이제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막바지 대회 준비가 한창인 가운데 이번 대회는 저비용, 고효율로 치러진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수영 선수권은 올림픽, 월드컵 등과 함께 5대 스포츠 이벤트로 꼽힙니다. 다음 달 12일 광주에서 개막하는 제18회 세계 수영 선수권은 196개국 6,2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합니다.
남녀 32개 팀이 열전을 벌일 수구 경기장은 손님 맞을 준비가 한창입니다. 대학교 축구장이던 이곳은 조립식 구조물로 수영장과 관람석을 마련했습니다. 대회가 끝나면 구조물을 해체해 다시 축구장으로 활용합니다. 아티스틱 수영 경기가 열릴 대회장입니다. 기존의 수영장과 달라 보이지 않는데요. 이곳은 원래 농구나 배구 경기장으로 활용되던 실내 체육관입니다. 실내 체육관 바닥을 드러내 공간을 확보한 뒤 테두리에 1m 높이의 구조물을 쌓아 3m 수심의 풀을 완성했습니다. 경영 경기장을 제외한 모든 경기장은 사후 해체 가능한 조립식을 채택했습니다. 연구시설로 질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1,000억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겠지만 사용 후에 해체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 재활용을 모토로 하는 광주 세계수영대회. 사실상 모든 준비를 끝내고 손님 맞을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뉴스팔이 선정한 이 한 장의 사진입니다. 중국 상하이 세계 가전 박람회에 등장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모형을 한 인형입니다. 그런데 용도가 스트레스를 풀게 망치로 머리를 내리치는 겁니다. 미중 무역 전쟁을 일으킨 트럼프 대통령에게 화풀이하도록 한 건데 어쩌죠? 이 인형을 만든 곳이 알고 보니 트럼프 대통령의 절친 아베 총리가 있는 일본 회사였다고 하네요.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